결국에는 이 AI가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이런 경쟁에서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죠. 어젠가 또 딥싱크를 또 선보이기도 해서 지금 뭐 잠깐 들어보니까 접속이 안 되더라고. 너무 많이 접속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돼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 급한 게 정말 이 샘 알트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코드레드라는 게 이 회사의 어떤 뭐 이제 운명을 좀 가르는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인 것인가, 정말, 아니면 어떤 또 마케팅 수단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산업을 촉발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돌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이 오픈 AI의 우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지금 보면 오라클이나 이 기업들에 들어가는 뭐 부도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다, 저희가 괜찮다 했어도 시장이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게 또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용 문제는 최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졸자가 이제 대학에 안 간 이 분들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지금 상황에 왔다라는 게 또 엄청 화제더라고요. 진짜 뭐 저희도 매일 AI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쓰지만은, 아까 어떤 분도 이민 감소가 이제 트럼프 정책도 있지만은 미국 자체의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더라 하시는데, 진짜로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신규 채용이 AI로 인해서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사실 저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 AI 수익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AI가 돈이 되느냐로 갔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가 하듯이. 그렇죠. 이번에 메타도 뭐 물론 메타는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이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만큼 사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AI가 수익성이 이제 확보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대체되고 그걸 쥔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림이 되는데, 네, 저는 AI 수익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을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어떻게 비화될까가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지, 솔직히 투자 관점에서는 AI가 돈이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은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작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점점 더 커질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나온 이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창출할 만한 뭔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를 누가 받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최근에 이 이번 주에 이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그렇죠. 무지하게 어제 금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장난 아니었죠. 이제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관련 뭐 행정명령을 낼 거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AI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물리적인 형체를 가진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지금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의 이제 TPU도 TPU지만은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도 갖고 있고, 또 구글이 로보틱스에도 진짜 거의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이 수직 계열화를 다 갖춘 구글의 경쟁력을 결국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 전체적인 테마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사람들이 AI 수익성보다는 이제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가에 훨씬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현재 수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AI가 돈을 뭐 어딘가에는 매출을 창출하겠죠, 당연히. 하겠지만, 문제는 이게 투자만큼 이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쟤도 달고 얘도 하고 얘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6개의 어떤 대표적인 클라우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돈을 벌 수 있다?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고요. 위너와 루저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 분명히 엇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주식들이 구글 제미나이가 나온 다음에 같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AI의 호재가 생기면 다 같이 움직였어요. 다 같이 위로 가고 다 같이 밑으로 가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는 분기가 돼서 이쪽은 움직여도 이쪽은 안 움직이고, 오히려 이날은 얘가 움직이고 이날은 얘가 내리고 이날은 얘가 오르고, 뭐 이런 반대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돈을 벌어도 그간의 승자와 패자가 있을 거고 그 돈을 과연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들이 생기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원래 투자가 되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젠슨왕 얘기하면 2030년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현재 클라우드 공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어떤 투자가 계속될 거고 3조에서 4조 달러의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젠슨왕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믿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봐서. 왜 그러냐. 3, 4조 달러의 시장이 만약 생긴다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뭐 시장의 90%를 먹고 있는데 많이 줄어서 50%라고 칩시다. 그럼 2조 달러를 엔비디아가 매출로 갖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익률이 한 75%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줄여서 70%라고 쳐요. 그러면 2조 27에 14니까 1조 4천억 달러의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해. 그러면 그거의 20배를 하면 얼마냐면 적어도 지금 시가총액이 30조 달러가 돼야 돼요. 20배에 준다. 그러니까 이익의 20배가 된다면 30조 달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갔다가 막 4조 달러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비전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마크 베니오프 이 세일즈포스의 CEO. 물론 자기 AI는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하나가 구글 제미나이 써보니까 와 오픈 AI 이거 못 쓰겠어 안 돌아갈래. 네네.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막 시장을 뒤바꾼 것 중에 하나였고요. 맞아요. 엊그젠가 하나를 더 냈는데 그게 뭐냐면 LLM이 앞으로는 커머디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널려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LLM이 새로운 디스크 드라이브다. 이렇게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럼 갖다 껴서 이거 쓰고. 왜냐면 매일매일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해자가 있어서 난 이거 안 쓰면 안 돼. 와, 너 오픈에 갇혔어.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게 금방 나오고 또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다가 이거 바꿔 쓰고. 그래서 싸고 좋은 거를 언제든 골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못 법니다. 저는 LLM으로는 아무도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해요. 네. LLM은. 근데 LLM이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 돼서 이제 거기서 경쟁력이 없는데 딴 데서만 경쟁력 있고 돈을 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지금 잘 나가는 거죠. 구글이 결국 이 제미나이를 가지고 이것을 웨이모에도 쓰고 이거를 뭐 이제 로보틱스 어떤 형태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로보틱스에도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이 AI가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불과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오픈 AI가 어디 손을 대고 뭐 AI가 갖다 붙기만 하면은 갑자기 마치 마법이 생긴 그쵸. 것처럼. 마치 뭐 음료수 회사가 퀀텀 붙였더니 엄청 오른 그런 것처럼 AI가 약간 그런 이 마법의 손처럼 작용을 하던 시기는 벌써 이미 끝났고, 진짜 될 놈들, 안 될 놈들, 이제 가려지는 이제 루저와 위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리는 시기가 왔고, 거기에서 이제 솔직히 LLM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돈이 될 거다. 이걸로 뭐 엄청나게 뭐 가령 지금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내가 어떻게 투자 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보다 나은 거를 아직 잘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거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만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LLM을 가지고 이제 돈이 되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고 저도 이게 그래서 젠슨 황이 계속 이 피지컬 AI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생각은 데이터베이스,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클라우드 통해서 모든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온 디바이스 AI로 바뀌고, 그래서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막 몇 조 달러의 돈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만 짓고, 이럴 모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면 결국은 혁신이 생겨요. 뭐 어떤 식으로든 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생기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막 전 세계에 깔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막 줄줄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겁니다. 이게 뭐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이런 에셋 헤비, 그동안에 에셋 라이트 회사들이었거든요. 이 회사들은 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많은 자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불황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투자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거를 불황이었다, 뭐 호황이었다 이거 상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는 지금 달라지고 있죠. 이 회사들, 빅테크 회사들이 가장 많은 자본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캐펙스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요 호황하고 불황 이런 경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에셋이 많으면 이게 몸이 무겁기 때문에 금방 뭘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경기 불황과 호황을 탈 수가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통상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파벳을 할 때 저 회사는 뭘 해도 돈을 벌어, 계속 벌 거야, 그리고 뭐 투자도 안 하고 뚝딱뚝 해서 만들면 요만큼 돈을 들여서 요만큼 만들었다면 전 세계로 쫙 퍼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 모델이 바뀌면 밸류에이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골드만삭스에서 냈었나요?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는 이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건물 뭐 이제 이런 인프라 이런 엄청나게 고정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시클리컬하게 경기 불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자산이었던 회사들이었잖아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사람은 그럼 점점 줄이고 그러면 이 돈을 쓸, 이제까지 미국의 엄청난 소비를 지탱해왔던 이 돈을 쓸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불황과 이 경기에 민감해지는 이런 또 회사로 바뀌면은 진짜 미국의 경제 구조도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또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건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당장. 뭐 또 리스크 해지하면서 돈 벌고 이게 한 뭐 10년, 20년은 갈 테니까 서서히 저희가 변화하는 초입에 일부의 리스크를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결국은 피지컬 AI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진짜 새로운 독점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장 나오기 쉬운 혁신이 벌어지는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국은 근데 제조 역량이 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큰 모습인데.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가장 큰 문제는, 피지컬로 가려면 로봇이 있고 뭐 차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의 경쟁력에서 미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죠. 하여튼 뭐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만약 로봇이나 이런 것들의 차 가격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시장이 금방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 진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동안은 전 세계에서 뭐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 중국, 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미국, 이게 이제 결합을 해서 빠른 혁신이 나왔다면, 이제는 혁신이 예전보다 덜 빨리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가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애플이죠. 애플의 경우에는 AI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고, 최근에 뭐 애플 AI 총괄이 또 나갔다, 뭐 교체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뭐 AI에 돈을 덜 쓰니까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뭐 또 사상 최고가 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애플에서 지금 탑들, 뭐 AI 총괄, 디자이너, UI 디자인 총괄, 정책 담당, 그러니까 워싱턴 관련 대관 담당이죠, 우리말로. 그 사람도 나가고, 뭐 4명이 줄줄이 시니어 이규제큐티브급에서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다음 리더십의 교체, 그러니까 팀 쿡이 물러나고 다음 누가 부상을 하면서 미리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갈이를 하는 거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난파선에서 이제 도망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애플은 뭔가가 좀 불안한 상황, 혼자 뒤쳐져 있는데 그래도 주가는 다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애플은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본래는 1등, 2등이었었는데 이제 슬슬 밀려나고,
오늘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트리플 A 등급인데도 자금 조달하는 게 조금 약간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굴욕도 있고.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궁금합니다. 애플은 그래도 이 소비자 접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자체적인 LLM은 없어도 이 피지컬한 쪽에서 이 뭐 그것이 로봇 팔이 됐든 뭐 무슨 맥북에다가 팔을 달아가지고 뭐 하는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살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충성 고객들이 있기 맥북을 때문에 사전에 데리고 오시면 걔가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괜찮은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뭐 애플은 또 어떻게든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지금 구글과 굉장히 저는 대비되는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구글은 잠식당하고 있죠.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 칩부터 LLM부터 클라우드부터 로보틱스까지 다 이제 수직 계열화를 그야말로 하고 있는데, 우주 산업도 투자하고 그렇죠. 있고. 우주도 지금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는 이 어느 하나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우리는 모두의 총합의 잘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이 좀 말이 길어지면 안 된다던데, 저도 이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하여튼 플랫폼이 되겠다. 모두가 우리에게 와서 뭐 이렇게 가동될 수 있는 무슨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을 짚는 이제 이런 맞아요. 댓글을 달았거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좀 그런 뉘앙스였는데, 지금 독점을 하고 이 자기만의 이 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모두가 함께 발전합시다. 우리 플랫폼은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약간 그런 전략을 앞으로 구글과 같은 이런 독점 전략에 반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약간 좀 코파일럿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능이 조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 그냥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클라우드 연동이 돼 있으니까 기업 단위에서 보통 수주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지, 이게 기업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구독을 변환하는 그 순간이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실 좀 리스키한 순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티아 나델라도 비용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당장은 뭔가 견고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거겠지만, 진짜 전쟁인 거죠. 이제 앞으로 1년 정도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문제겠죠. 파트너가 오픈 AI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기술은 없고 오픈 AI 기술로 왔는데, 오픈 AI가 갑자기 구글에게 밀리는 듯하게 보이니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이런 AI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뭔가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이번 주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솔라나. 지난주에 뭐 잠깐 이것도 짚어보긴 했는데, 보면 스트래티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의외로 이거 한 번에 이번에는 뭔가 조금 내릴 만큼 내렸고 시장이 거꾸로 보고 있는 사이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라서 걱정은, 지금 월가에서 이번 주 내내 나온 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다시 돌아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으로는 겨울이구나, 날도 춥고 정말 이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고 다시 차라리 한국 주식이 더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규제까지 풀었는데 이 시장이 안 될까? 내지는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한 3% 비중의 비트코인을 털어가지고 그 저금통을 가지고 미국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조금 유력할까요, 현재로서는? 근데 지금 이 스트래티지가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더 가해자죠. 지금 뭐 이 스트래티지가 자기네들 이 엠네브 순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또 그나마 좀 오르고 있던 비트코인을 또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번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JP모건은 괜찮다, 지금 뭐 그래도 그나마 스트래티지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이런 전략의 원조답게 나름 준비금도 있고, 그래도 이 순자산 가치가 아직 1배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잠깐 내려가기도 했어요. 잠깐 깨졌다가 2주 전에. 정말 큰일 났죠. 근데 어쨌든 뭐
아직은 그렇게까지 임계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일단 JP 모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2년치 JP 정도 모건이요. 원래 스트레티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무슨 엄청 비트코인 샀죠. 상품 하나 내놓더니 말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그 JP 모건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인가에 이 아이빗 그 비트코인 펀드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사고 또 상품도 내놓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근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2년치 정도는 뭐 배당하고 이자하고 줄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금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버틸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한편으로 그만큼 그래도 이제 월가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버리지는 않는 거구나 뭐 이런 또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탈중앙화는 아니다. 이제 네. 기관과 어딘가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런 돈을 스트래티지와 뭐 JP 모건과 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탈중앙화의 기치 뭐 이런 거는 이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 맞아요. 자산을 어딘가에 옮길까? 네. 저는 그 비트코인 뭐 장기적인 전망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두 가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연말까지 만약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8만 달러 정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투자자들이 세금 절세 전략을 위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한 8만 달러 좀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여기서 손실이 생기면 그냥 어차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손실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에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이만큼 봤으면 손실이 나면 그만큼 까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JP 모건이 얘기했던 1월 15일께 MSCI가 이제 지수에서 빼는 편출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네. 있다는 건데 그게 지난 10월 15일인가? 뭐 그때 그 결정이 나왔어요. 우리가 자산에서 50%가 넘으면 펀드로 간주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사실은 비틀비틀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1월 15일에 MSCI 결정 그것까지 보고 뭐 반등을 한다고 믿는 분들도 그런 두 가지 타임라인을 좀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뭐 많이 좀 흔들렸는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죠. 뭐 스트래티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이제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스트래티지가 산 비트코인은 특별했어요. 더 특별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 하나를 만약 5만 달러에 사면 스트래티지는 10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1대1이 됐다는 건 얘기는 그냥 이 회사 청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청산 가치가 더 높아. 라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의 월가센터는 재밌는 얘기는 결국 이 비트코인의 지금 움직임이 뭐와 연동돼 있냐라고 봤더니 트럼프의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지원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뭐 관련 자산이지만 그래서 현재 이 지지율이 약해져서 만약에 중간선거 지고 이러면 진짜 비트코인에 겨울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트래티지의 존재 이유 중에 큰 것은 비트코인을 이제 그대로 편입하기 어려운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편입을 하고 이제 약간 심지어 이제 레버리지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건데 사실 이제 아이빗이라는 게 나오고 ETF가 나서부터 많은데요, 뭐. 이제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 효과가 많이 좀 줄었고 또 스트래티지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히 좀 많이 돌려막기죠, 사실. 좀 네. 돌려막기가 좀 너무 심해져서
이거는 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주식이 더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젠 진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특히 때문에 월가에서 이 비트코인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스트래티지를 공매도하는 일도 꽤 네.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네. 주식이에요. 사실 이제는 뭐 비트코인을 사는 또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겼으니까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이빗을 사지를 못하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이제 좀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는 뭐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사실 또 반대로 짚어볼 시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MSCI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테니까 그 뉴스를 보고 좀 조심해서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